기품이 강한 사람에게는 12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기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은근히 퍼져나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주변에도 깊게 영향을 줍니다. 그 존재감은 단지 매력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힘까지 전해줍니다.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기운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광이라고 하면 흔히 지위가 높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 속에서 빛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말을 잘하고 무대 위에 자신 있게 올라 어떤 상황에서도 빛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강한 기품은 권력이나 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본질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정리하면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안의 단단함이 기품을 만듭니다. 정제, 예로부터 큰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고요함은 겉으로 꾸미는 태도가 아니라 안이 강할 때 자연이 나오는 힘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성급하지도 않고 인내심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말과 표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생기면 그렇겠지 하며 체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우유부단한 사람도 아니고 속이 텅 빈 채 원칙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비극과 재난 앞에서도 태산이 눈앞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에도 침착한 사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걱정과 공포에 끌려가지 않으니 곁에 있는 사람은 그를 믿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요점은 침착함이 곧 신뢰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정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개 비범한 능력도 따르기 쉽습니다. 침착해야 일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앞뒤를 두루 살피며 원만히 처리할 길이 보입니다. 허둥대고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런 성급함은 필부의 처세라고도 합니다. 일이 생기면 분노에 눈이 가리고 모욕을 당하면 칼을 뽑아 맞서 싸우려 듭니다. 정리하면 급함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늘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의 삶은 그만큼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스스로의 좋은 것과 진실한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온화한 고요함이라는 보배를 스스로 깨뜨려 버립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탐욕과 욕망이 커서 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쉽게 어지럽고 불안해집니다.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신이 요동치고 걱정과 의심이 깊어지면 삶의 단맛을 맛보지 못합니다. 핵심은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온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늘 초조한 기분 속에 삽니다. 꽃이 피어도 감상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름이 타는 듯 뜨거워도 갑자기 찾아온 소나기에 맑고 시원한 기운을 천천히 누릴 줄 모릅니다. 가을의 단풍이 온 들판을 붉게 물들여도 그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꽃철이 다 지나가려 할 때조차 평생 사랑한 사람에게 장미 한 송이 건네지 못합니다. 따뜻한 창가 뒤에서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볼 마음도 내지 못합니다.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밟히지 않은 부드럽고 순결한 눈송이의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요점은 급함이 삶의 많은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정제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세울 줄 압니다.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부침 앞에서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평온한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여도 마치 찬란한 태양처럼 봄바탕을 잃지 않습니다. 또 생명의 아름다운 꽃처럼
비바람 속에서도 꽃잎을 활짝 펴고 향기를 내며 언제나 여유와 자제함을 지켜냅니다.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손해와 이익을 따져 다투지 않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한가롭게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편안히 봅니다. 이름을 마주해도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룰 길을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정신의 힘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사 차림을 한한다인 차를 다리는 사람이 사무라이를 만났습니다. 사무라이는 그에게 겨루자고 했습니다. 다인은 말했습니다. 무사 옷을 입었으나 나는 본래 차를 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무라이는 이를 믿지 않고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기며 결투를 고집했습니다. 다인은 처음에는 재물을 내주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명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도 때로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헤아린 뒤 다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면 차도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자.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으로 차를 다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그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오로지 차를 다리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한 잔뿐인 것처럼 집중했습니다. 차를 다릴 때 그의 얼굴빛은 맑고 밝았고 속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벗에게 차를 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핵심은 죽음 앞에서도 지금 할 일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코능어이 코테 판로아이 느억 콘자 코테에 도안 맹비엣 응어이. 다시 말해 사람은 물을 가를 수 있지만 차는 사람을 알고 운명도 비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차는 본래 바르고 고다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니 사람과 차가 마음의 벗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는 여전히 차이지만 차를 마시는 사람이 늘 군자이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차의 도는 사람의 도와도 가깝다고 하며 차를 말하고 차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한 번 더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차 한 잔이 곧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을 들고 곁에 서 있던 사무라이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다른 성품의 사람을 본 듯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고 욕망과 탐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칼을 던져버리고 다인에게 용서를 빌며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아마도 다인의 마음이 고요하여 생사를 개의치 않는 듯 보였기에 그 사무라이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강함은 칼끝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유자재. 우리는 흔히 삶이 풍족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얻으려 할수록 더 노력하고 더 계산하며 오랫동안 과부하를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쉬는 한순간조차 내기 어려워집니다. 자유자재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점은 현실의 압박을 조금 덜어내고 가능한 한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오직 누림만을 내모면 물질과 정신 양쪽에서 수많은 압박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몹시 괴로워집니다. 편안하고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려면 모든 일은 자연을 따르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지나치게 집착해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붙잡는 손을 조금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만기, 신인불공, 성인불명.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잊고 신묘한 이는 공을 세우지 않으며 성인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을 위해 힘쓰되 자아와 공적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면 인생이 한결 자유롭고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성과 재물을 태우며 건강을 가볍게 여기고 미친 듯이 일하며 삶에 무심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바라던 명성과 재물을 얻더라도 피로 속에 살고 건강은 상하게 됩니다. 핵심은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는 방식이 삶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에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살고 일할 때는 이치에 맞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망을 빼차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남의 뒷말에도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여가 있다면 사회도 다른 사람도 결국 그 성과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성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결과를 조급히 잡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헛된 그림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자재하게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마음의 안락을 지키고 자신의 참된 본 모습대로 사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덜어낼수록 삶이 또렷해진다는 뜻입니다. 포용, 기품이 강한 사람은 포용력이 크다고 합니다. 공통점을 찾되 다름도 지킬 줄 압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누군가가 냉담하거나 미워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동화되어 휩쓸리지도 않고 자신의 소신은 굳게 지킵니다. 요점은 부드럽되 흐려지지 않는 태도가 포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해야 하고 남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을 보면 드러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자의 포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용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한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재상이 되기 전부터 너그러움으로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핵심은 포용은 직위가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기가 정주에 주둔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시를 쓰고 있었고 한 병사가 촛불을 들고 곁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한눈을 파는 바람에 촛불이 기울어 불꽃이 한기의 머리카락에 옮겨 붙었습니다. 한기는 소매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하면 순간의 실수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곁에서 촛불을 들던 병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그 병사를 벌할까 두려워 한기는 급히 관리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말라. 이제 촛불 드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군중의 장병들은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복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한기에게는 매우 귀한 옥잔 한 쌍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옥잔을 꺼냈는데
하인이 실수로 탁자를 건드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손님들은 놀랐고 하인은 떨며 무릎 꿇고 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기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흥망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니 고의가 아니다. 죄가 될 일이 아니다. 핵심은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손님들은 그의 너그러움과 도량에 끝없이 감복했다고 합니다. 한기가 섬서에서 반군을 토벌하던 때의 일도 전해집니다. 인사로와 이적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로는 자주 한기를 찾아와 이적을 헐뜯고 모함했습니다. 이적 또한 마찬가지로 한기를 찾아가 인사로를 헐뜯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기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개인적 원한을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비밀로 지키고 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들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포용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덕분에 군무가 어지러워지지 않았고 두 사람도 큰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격렬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기가 왕궁신, 엽정기와 함께 개봉부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궁신과 엽정기는 논쟁으로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기는 채점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아 마치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시험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툼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태도입니다. 왕궁신은 한기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겨 조롱하는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량을 닦고 계신 겁니까? 한기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빛을 온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삶에서 소인이 사람을 속이면 사람들은 그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소인의 꾀를 뚜렷이 알아도 늘 침착하게 넘어가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란을 멈추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마음이 선하고 포용적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이 있는 군자와 가까이 지내길 좋아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옥처럼 따뜻하여 함께 있으면 배울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도 좋게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용이란 그 어려움을 넘는 힘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포용은 쉬운 상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마음속에 교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품 안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수양 과정에서 큰 시험 하나를 통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포용은 결국 자기 마음의 높이를 드러냅니다. 존중, 기품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관점이 달라도 방향이 달라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설령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존중은 중요한 덕목일 뿐 아니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바탕이라고 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존중이 관계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존중이 부족한 사회도 오래 발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미덕일 뿐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두고 닦아야 하는 배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재벌 스스미 요시아키가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며 몸에서 냄새가 나는 한 노숙인이 붐비는 케이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판매 직원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핵심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쉽게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노숙인은 더러운 잔돈 몇 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케이크를 사러 왔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진심으로 반갑게 맞으며 진열장 안에서 작고 예쁜 케이크 하나를 꺼내 노숙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대하듯 깊게 허리를 숙여 말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노숙인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정리하면 존중은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게 주인의 손자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노숙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하셨어요? 주인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손님이다. 우리 케이크를 먹기 위해 그가 어렵게 모은 돈을 쓰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모시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 준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손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돈을 받으셨어요?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 돈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점은 존중은 시혜가 아니라 동등함을 지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누구든 존중해야 한다. 노숙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손님이 준 것이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가게 주인이 바로 스스미 요시아키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스스미는 말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노숙인을 대하던 모든 몸짓이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고 말입니다. 이후 그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직원들에게 들려주며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존중은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의 경지이자 미덕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인자 인항해지, 경인자 인항경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사람을 공경하면 공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존중한다고 합니다. 지위에 대한 존중은 미덕이며 고객을 존중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경쟁자를 존중하는 것은 도량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교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존중은 인간됨의 격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눈으로 남을 재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남을 상처 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남보다 부족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열등감과 질투로 자신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나 또한 존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일은 결국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존중은 남을 위한 듯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겸손, 능력이 크고 권력이 커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은 늘 겸손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주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 아낀다고 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리면 비가 오듯 질투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 재앙이 따르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겸손은 자기 보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면 밝아질 수 있고, 자랑하지 않으면 공이 인정되며, 교만하지 않으면 일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큰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오래 지켜낸 사람들은 대개 겸손의 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 주역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늘의 도가 그를 약하게 만들고, 겸손하면 이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땅의 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손실이 생기고 만족이 어렵지만, 겸손하면 넉넉함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부족한 곳을 메우듯이 말입니다. 요점은 겸손은 채움이고 교만은 소모라는 뜻입니다. 또 주역은 말합니다. 교만하면 귀신과 신의 도가 재앙을 가져오고, 겸손하면 복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면 덕이 더 밝게 드러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면 덕이 더욱 고상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군자가 마음에 늘 지키는 미덕이라고 합니다. 주역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소리호미, 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는 듯 조심하고 경계하면 끝내 길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합니다. 정리하면 조심과 겸손은 결국 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임금이든 평민이든 겸손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고대의 성왕 가운데 한 사람인 대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둔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장강과 황하를 다스려 홍수를 막고 백성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치수로 물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고, 넓은 챔지가 문명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큰 업적은 큰 겸손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이긴 뒤에도 말과 행동이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운 듯 했다고 합니다. 감히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고, 감히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틀과 백성을 생각하면 근심하여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단에게 명하여 옛 신하들을 불러 은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백성이 무엇을 바라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주공단도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이름이 높았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인색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우 겸손하고 공손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조정을 돌보면서 동시에 조카인 주성왕을 정성껏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나라 왕조의 안정과 평안을 이루는 튼튼한 바탕을 놓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겸손은 한 시대의 평안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호의 승상, 고흥도 과묵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인재를 추천해도 정작 그 인재들은 알지 못했고, 밖에서는 손권이 현명하게 등용한 것으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민간에 들어가 조정의 다스림에서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살폈다고 합니다. 고흥은 19년 동안 승상 자리에 있었고, 삼국시대의 승상직을 가장 오래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드러나지 않는 수고가 나라를 지탱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에 유명한 비수대전도 있습니다. 동진의 군사가 10,000명도 안 되었는데 전진에 용맹한 10만 군사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승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장 사하는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손님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큰 성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릇이 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두텁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릇이 작아 나쁜 일을 만들기 쉽고 복도 얇아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겸손은 복을 부르고 교만은 화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복을 만들고 오만은 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날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도 늘 신중하고 조심하며 겸손하여 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은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낙담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며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고 합니다. 인생이 늘 순풍만 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번뇌를 마주합니다. 정리하면 태도는 시련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실패 앞에서 낙관과 자신감과 넓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평범함을 풍요로 바꾸고 어려움을 편안함으로 바꾸며 고통조차 귀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과학자이자 발명가였고 동시에 많은 기기가 삶에 영향을 주도록 상업화에 기여한 사업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낙관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소가 큰 화재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의 노고가 거의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연구소에는 23만 8천 달러의 보험이 있었지만 실제 피해는 200만 달러를 넘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마음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96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찰스 에디슨의 회고에 따르면 에디슨은 20대 아들에게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엄마 친구들을 불러라. 이런 큰 불은 다시 보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나는 67세가 넘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기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로는 화재 후 3주 만에 에디슨이 첫 축음기를 내놓았다고도 합니다. 실패와 번뇌는 사람을 절망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시련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혹독한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불평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낙관을 붙들어야 눈앞의 어려운 환경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태도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큰 화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재산을 태워버렸습니다. 자료를 적어둔 노트도 실험 장비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에디슨의 넓고 밝은 낙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생각과 발상과 창의도 태워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도 너그럽고 관대하며 낙관적인 사람은 마음이 한결 평온하고 삶도 더 편안하며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도 마음의 방향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두 의사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949년부터 1964년 사이에 졸업한 학생 127명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1집단은 신중하지만 적응이 약하고 경직된 성향이었고 2집단은 낙관적이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성격의 차이가 삶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찰입니다. 결과는 이랬다고 합니다. 1집단은 질병과 조기 사망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15년이 지나자 1집단에서는 1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 2집단은 모두 살아 있었고 건강 상태도 1집단의 생존자들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의 낙관이 질병과 관련이 깊고 수명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점은 마음의 기운이 몸의 길과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번뇌를 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관하고 적극적이며 넓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보배라고 합니다. 상유심생, 경수심전. 다시 말해, 모습은 마음에서 생기고 환경은 마음을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처지의 변화는 결국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깥을 바꾸려면 먼저 안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량함, 마음이 선하면 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참고 견디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끝내 양보하지 않거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선함은 여전히 빛난다고 합니다. 삶의 불쾌한 일을 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책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높은 정신의 경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선함은 약함이 아니라 높은 마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적 경지는 그 사람의 선량함과 함께 간다고 합니다. 갈등 앞에서도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선한 마음을 주변에 전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더 선할수록 인격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사사로움 없이 이익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선량함은 삶의 태도 전체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욕망과 공명과 이익에서 출발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을 가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양심과 도덕의 기준을 따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가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예로서 마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인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를 아는 사람은 남을 공경할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사람을 공경하면 공경을 받는다는 말도 함께 전해집니다. 핵심은 선한 마음은 결국 사람을 다시 선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산둥랑야의 왕씨 가문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나라 선제 때 중신이었던 왕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동안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 동안 이어졌고 기록에 따르면 황후 36명, 부마 36명, 재상 35명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빛나는 명문으로 불리며 중화제일의 명문이라 칭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문이 6글자의 가훈으로 이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어니만, 심의선, 말은 느리게 하고 마음은 선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큰 집안도 결국 마음의 규칙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밀레바 마리치,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다고 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선할수록 남의 불량함을
더 알아채기 어렵다. 어떤 이는 선한 사람이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사람이 마음이 고상하고 비열한 생각이 없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선한 마음을 금에 비유했다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선함은 손해가 아니라 품격의 높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은 품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선함은 사람을 감복시키고 때로는 따라가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북송의 범중엄 이야기도 나옵니다. 5살 때부터 백성을 돕고 나라를 돕겠다는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 관상가가 장래의 뜻을 묻자 그는 의사가 되거나 관상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약을 지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관상가는 천자를 도와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뜻에 관상가는 감동해 그대에게는 관상가의 마음이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 범중엄은 북송에 뛰어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어린 뜻 하나가 평생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범중엄은 학생을 구휼하고 부역을 줄이고 의전이라는 제도를 세워 선행을 널리 베풀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은택이 퍼졌다고도 합니다. 전공보의 의전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범중엄이 큰 돈을 들여 수천 무이 좋은 논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공익의 논으로 삼아 백성이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다만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그 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선행은 공평한 마음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권세가 높고 녹봉이 많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행에 써서 고통을 구하고 위태로움을 돕고 인덕을 전했다고 합니다. 후손에게는 선을 즐기는 마음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가문에 선량함의 씨앗을 뿌렸고 자손을 800년 동안 번성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송나라부터 어떤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선은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가문의 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은 여기저기 다투며 고단하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을 해치려 계산하며 살지 않고 밥도 편히 못 먹고 잠도 편히 못 자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연히 운이 따르고 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자기 본성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 늘 미소 짓고 즐겁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주변 사람들의 삶도 기쁨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선한 마음은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런 말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천도 묻힌 상여선인 하늘의 도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지만 늘 선한 사람의 편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량함은 인류가 늘 지향해온 가장 보편적인 이치라고 합니다. 요점은 선은 오래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힘, 기품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돕는데 기꺼이 나서지만 거절할 용기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고 단호해서 남이 함부로 자신의 삶을 어지럽히게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도 남을 함부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지혜롭게 써서 뇌물과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노나라의 재상 공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물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고기를 자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손에는 한결같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좋아하는 것이라도 원칙 앞에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물었습니다. 늘 물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왜 남이 가져온 물고기를 받지 않으십니까? 공손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몇 마리 먹는 건 작은 일이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남이 가져온 물고기를 받으면 반드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벼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또 물고기를 가져오겠느냐? 지금 받지 않으면 나는 편안히 제상으로 있을 수 있고 늘 물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정리하면 눈앞의 이익을 거절해야 긴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풍부한 식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강하고 특별한 기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지나며 사회와 인간 본성에 대한 넓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할 줄 압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자부록, 인자부루, 용자불구.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고 얻은 이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지혜와 인과 용은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는 세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고 어디서든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대화에서는 자신감이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단하고 독립적인 기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장자의 말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에 홀리지 않고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자재 속에 산다고 합니다.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남의 평가나 비교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자신감은 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치와 능력을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핵심은 자신감은 과시가 아니라 자각이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겸손과 깊이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과장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과 통찰이 스스로를 말하게 둡니다. 일상에서 그들은 소박한 사람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어떤 계층과도 잘 조화를 이룹니다. 잘 듣고 잘 나누어 상대가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남이 주는 부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지킵니다. 정리하면 깊이는 소란이 아니라 안정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다른 이의 길을 비추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 지혜와 인애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기품도 강하다고 합니다. 지식과 덕행을 함께 갖추면 완전함의 상징이 되고 많은 이에게 영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기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식견은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마주하는 용기. 유능한 사람도 삶에서 장애와 실패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면의 강인함이라고 합니다. 기품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넘어섭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생아제 필용, 천무절인지로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쓰임이 있고 하늘이 사람의 길을 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길이 막힌 듯해도 길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압니다. 강인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시험은 귀한 배움이고 모든 실패는 성공에 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노자는 파도와 풍랑을 만나는 강한 사람을 불 속에서 벼려진 칼에 비유했다고도 합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칼날은 더 날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시련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강인한 사람은 자신과 삶을 믿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한 번 넘어설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자신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함과 노력이 결국 달콤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곧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말로는 군자는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힘쓴다고 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시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실패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실수에서 배움을 뽑아 다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수록 더 결심이 굳어지고 더 크게 노력하며 끝내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강인함은 고통을 경험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주할 용기는 강한 기품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운명 앞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믿음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통제하는 힘, 기품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은 남이 보아도 되는 범위에서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매우 단단히 지킨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자의 말로 이런 문장이 전해집니다. 유덕즉복, 불노무와, 심광, 수명자증, 포용지의 필만, 덕이 있으면 복이 오고, 화내지 않으면 화가 없으며, 마음이 넓으면 수명이 늘고, 포용하면 지혜가 찬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감정의 통제가 곧 복과 화를 가르는 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늘 순풍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감정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막아두고 붙잡아두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성을 하나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감정을 이기는 일이 가장 큰 승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패스팅거가 들려준 이야기로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카스틴이라는 남자가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려고 하며 비싼 시계를 세면대 옆에 두었습니다. 아내는 시계가 젖을까 걱정되어 그것을 식탁 위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침을 먹다가 실수로 시계를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사고 하나로 하루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카스틴은 시계를 아까워하며 아들을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부부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카스틴은
아침도 먹지 않고 바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을 떠올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출근했고 아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카스틴은 열쇠를 서류 가방에 넣어둔 채로 집을 나왔던 탓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요점은 감정이 커질수록 실수가 연달아 이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급히 돌아와 문을 열어주다가 길가의 과일 수레와 부딪혀 수레와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카스틴은 서류를 챙겼지만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상사는 엄하게 그를 꾸짖었고 카스틴의 기분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후 퇴근 전에도 사소한 일로 동료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열쇠를 가져다 주느라 회사에 늦어 월급에서 상여가 깎였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분노가 여러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도 그날 야구 경기가 있었지만 아침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아 평소처럼 실력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회전에서 바로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시계가 깨진 사건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나머지 90%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페스팅거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사건보다 반응이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10%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예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삶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반응을 바꾸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미루지 않음, 기품이 강한 사람은 행동이 성공의 열쇠임을 안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질질 끌지 않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도 끝까지 버티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면 강한 기품은 결정한 뒤의 속도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리지행, 시어 조카. 다시 말해, 천리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약해져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미루기라는 두 글자라고 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로 넘어가고 내일도 또 내일로 넘어가며 그렇게 수많은 내일이 쌓입니다. 요점은 미루는 습관이 시간을 통째로 삼킨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불위, 시불대.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품이 강한 사람은 미루기로 기회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목표에 더 가까워질 기회를 하나 잃는 것과 같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기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지금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이 생기면 미루고 망설이기만 하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일은 썩어 곰팡이까지 피는 것처럼 커진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비된 상태로 살다 보면 작은 일은 큰 일이 되고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미루기는 일을 키우고 용기는 일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구절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년 불중래, 일일 난제신, 급시당근면,
세월 불대인 다시 말해. 한창 때는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아침도 2번 오지 않으니 때를 맞춰 부지런히 힘써야 하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젊고 건강할 때 힘써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세월은 멈춰서서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은 반드시 민첩하고 결단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고 미루면 쉬운 일도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끝났다면 곧바로 손을 대십시오. 첫걸음만 떼면 뒤의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핵심은 시작이 가장 큰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증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일찌개 제어신, 일년지게 제어춘, 일생지게 제어근.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한평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매 걸음에서 성공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이니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오늘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늘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내일을 가집니다. 인생은 문틈을 스치는 말,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바라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삶의 매 순간을 붙잡아 꿈을 현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지금 이 인생을 바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기품은 단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식이 바뀌고 오래된 틀이 깨질 때 그 사람의 기품도 함께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